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총장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문제가 없다고 한 IAEA의 보고서를 집중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철야 농성, 10분 연설 릴레이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해외 한인 과학기술 석학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과학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등을 겨냥해선 DNA 검사에서 친자 확률이 99.99%가 나왔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다. 과학자 입장에서 참담할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날 뜻을 밝힌 만큼 정부가 자리를 주선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양측이 끝장 토론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늘의 핫한 뉴스들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촌입니다. 대통령께서 카르텔을 말씀하시는데 유인촌 MB 정부 시절에 이런 장관이라든지 뭐 MB 카르텔이냐. 현장의 경험도 있고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있는 분이 특보를 맡는다. 이게 뭐가 문제될 게 있을까요?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86 카르텔 정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측의 추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거는요, 이 배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유인촌 전 장관이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된 겁니다. 네, 어제 저희가 뉴스나인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급인 문화특보를 신설하고 이 자리에서 유 전 장관을 발탁한 데에는 문화예술인 출신의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유 전 장관의 이력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드라마 전원일기 등으로 유명한 배우 출신이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수위원을 거쳐서 초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고 대통령 문화특보도 이때 지냈습니다. 유 특보가 이 문체부 장관을 맡았을 때요, 그 2차관이 바로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유인촌 전 장관은요, 지난 2011년 장관직을 내려놓은 이후 연극 무대에 다시 서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 왔고요.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 전 장관의 연극을 직접 관람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문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이후 2013년 연극 배우로 복귀하면서 저희 TV조선에 출연해서 이 정계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일은 결과가 금방 안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고 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일을 하면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네.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극복해야 될 과정이죠. 윤 대통령은 유인촌 전 장관을 문화체육특보에 임명한 데 이어서 이 통계청장과 조달청장 등 차관급 추가 인선도 단행을 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차관 인사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비서관급 후속 인선도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특보라는 게 얼만큼 이제 실권을 가지고 또 실제 어떤 영향력을 그 행정에 행사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게 이제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관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인촌 전 장관 정계를 떠난 지 약 12년 만에 이제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유 장관의 특보 발탁을 두고서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결이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유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유인촌 전 장관이 배우로서의 현장 경험도 물론이고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풍부한 만큼 적절한 인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관련해서 오영환 민주당
윤대통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홍보수석 출신인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한 데 이어서 이제 유인촌 전 장관까지 임명을 했다면서 MB 카르텔이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출연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썼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 먼저서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MB 정부 시절에 뭐 여러 인사들이 있지만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라든지 거기에 이제는 뭐 유인촌 MB 정부 시절에 이런 장관이라든지 뭐 MB 카르텔이냐. 경력도 있고 그 현장의 경험도 있고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있는 분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특보를 맡는다. 그게 뭐가 문제될 게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인사들 다 썼어요.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86 카르텔 정당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정말 틀린 말이 아니죠. 장관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 특보 인사를 두고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닌 듯 싶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요. 이 정부는 KBS, EBS 등 이 공영방송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여기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어제 근데 방통위에서 이 시행령을 개정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하고 KBS가 각각 지금 입장문을 내고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여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KBS는 어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를 통과한 후에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분리징수 방통위 의결이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 안에 이뤄졌다며 절차적 문제가 많다고 한 겁니다. 관련해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입장문을 냈는데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면서 KBS가 수신료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염치는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김 직무대행은 KBS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기도 했는데요. KBS가 거는 약 6,900억 원의 수신료 가운데 1,500억 원이 이 무보직 KBS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고 있다면서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해도 여러 차례 망했을 구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도요, 이 국회에서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창양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나온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목소리, 그리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KBS 수신료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또 국민 제안에 대한 그런 의견 수렴 결과 상당 부분이 국민의 선택권 차원에서 분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공방 더욱 격화하고 있죠. 네,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를 통과하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사당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이걸 반대하는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사하고 비겁한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은 공영방송 포기, 민주주의 파괴 역사로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이제 정치권의 여진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 이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실제 TV 수신료의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 또 이게 시행이 될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에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건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네, 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방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다 거쳐서 이르면 이달 중순쯤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관련해서 국민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설명자료를 냈는데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되는 즉시다 이렇게 밝혔고요. 때문에 이달 중 공포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이 TV 수신료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해서 발송하는 등의 실무 작업에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 등으로 이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럼 KBS 안 보면 수신료 안 내도 되는 거냐?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상식, 이게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요, 이 무조건 KBS 채널 안 본다고 해서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 이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네, TV 수신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흔히 KBS 수신료로 알려진 공영방송 TV 수신료는 이 TV를 보유한 가구에 정부가 부과하는 준조세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KBS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집에 TV 수상기가 있다면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체납할 경우 그에 따른 법 집행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료와는 별도인 만큼 수신료를 체납해도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의 조치도 없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집에 TV 수상기 자체가 없는 경우인데요. 지금까지는 집에 TV가 없어도 전기료와 함께 징수되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분리징수가 되는 만큼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서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분리징수를 통해서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의 경우 부당징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수신료 해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이를 통해서 KBS 수신료 수익이 연간 최대 5천억 원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요. 이 MBC의 대주주이고 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 기구에 대한 검사, 감독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맞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방문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법에 근거한 이 검사,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방통위는 주무관청으로서의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특히 지난 3월부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안형준 MBC 사장의 이른바 공짜 주식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방문진 검사 감독 필요성을 언급한 터여서 또 안 사장에 대한 사내 감사 결과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원도 오는 10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현장 감사를 또 진행할 예정인데 지난해 말에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감사원에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혜택 의혹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관련해서 MBC와 방문진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가 이 방문진을 상대로 해서 검사 감독에 나서는 건 지난 2017년 이후에 6년 만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KBS에 이어서 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감사원 그리고 방통위로부터 동시에 감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건데요. 가뜩이나 지금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이렇게 지금 야당 그리고 이제 일부 방송단체 등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공영방송 개혁에 고삐를 당겼다. 이렇게 반박을 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동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MBC가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 보도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죠.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MBC 보도의 편향성을 방관해왔다. 이렇게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자 언론인이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면서 눈물을 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권 이사장은 MBC 내부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게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영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 MBC 내부의 그런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를 지망할 때도 우리 언론사에서 제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과거들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사직에 지망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좀 언론인으로 살면서 언론이 이렇게 비판의 표적이 되는 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 여당이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이걸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면서 야당 그리고 KBS하고 지금 맞서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요, 지금 이 정부하고 정말 좀 악연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그 MBC에 대해서, 그러니까 MBC 방송은 아니고 MBC의 그 관리 감독 기관이고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방통위가 지금 감사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곧 있어서 감사원도 또 감사를 할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방송단체라든지 민주당 쪽에서는 정부가 KBS에 이어서 MBC까지 손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두 방송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절차다, 수순이다 이렇게 지금 맞설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두 패널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오래된 과제죠.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늘 이 두 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정권을 잡은 쪽에서 하면 뭐 상대 쪽에서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이게 이제 방송 개혁이다 이랬는데 그 양 진영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방송사의 소위 방만한 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방만한 경영이라고 한다면 첫째, 인사 문제. 지금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도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부 갈등 구조, 그게 결국 인사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바로 예산 문제죠. 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얘기했듯이 무보직 KBS 직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 두 가지가 좀 엮여 있어요. 방만한 경영이죠. 거기에다가 편파성,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또는 그 어떤 특정 정권을 향해서 뭐 거의 의도적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그런 방송 뉴스들을 내보냈던 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늘 문제가 돼 왔는데, 글쎄요, 저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여하튼 이 KBS와 MBC의 이 방송 문제는 정상화를 할 때가 되어 있다. 뭐 야당은 야당대로 반발하겠지만 저는 정상화할 때가 되어 있다고 보고, 그 정상화의 핵심은 바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도 사실 이게 과거 수신료를 이렇게 그 통합징수하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한 정도의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뭐 방송이든 어느 조직이든 뭐 방만한 경영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보시는 눈초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에 대해서 뭔가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면 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 어떤 그런 방송의 자율성 이런 부분, 편성권 이런 부분과 충돌되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내는 우려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그냥 다만 어떤 방송사에 대해서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본인들의 어떤 견해를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요. 물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겠지만 그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조직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KBS 나름대로의, MBC 나름대로의, 또 방문진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내 그다음에 국제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또 설득할 거다, 이런 일본 측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요, 기시다 총리가 오늘 11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거란 전망입니다. IAEA 보고서를 통해서 오염수 방류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 일본이 국내외 설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시다 총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IAEA の包括報告書を踏まえ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 네, 이렇게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본 측의 보도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IAEA가 자신들의 보고서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며 보고서를 인용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사실상 발뺌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과 함께 올해 열릴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당사자 총회에서 환경 문제로 의제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걸 전후로 해서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 IAEA의 그 검증 신뢰성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삼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자 민주당 측은 불과 2시간여 만에 100쪽이 넘는 이 IAEA 영문 보고서를 두고 깡통 보고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 이 알프스의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태평양 도서국 포럼 과학자들이 검증에서 배제된 점이 문제라면서 이번 최종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댔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측 발언들도 들어보시죠. 국제원자력기구가 허점 투성이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반출에 면죄부를 주려는 보고서에 불과합니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본이 제출한 자료대로 정상 작동한다면 인체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IAEA 편향적 검증입니다. IAEA는 검증 과정에서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소속된 과학자 패널을 배제했습니다. 고체화 방안도 얼마든지 현실성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해양 투기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학적 논란을 끝낼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보고서 신뢰성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러면서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IAEA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야권을 향해서 과학 부정이자 국격 훼손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 강변하고 심지어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 삶았다고 가짜 뉴스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야당의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 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여야의 저 같은 대립을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객관적인 제3자가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솔직히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과학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과학자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과학계에서도요, 이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이 많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네, 과학자들 사이에서요, 민주당 측 주장이 실제 보고서 내용과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먼저 민주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안인 IAEA 보고서가 알프스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전문가들은 IAEA의 이전 보고서에 알프스 성능 분석이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건 알프스 설비 자체 검증보다 처리수 배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알프스 설비는 전체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며
알프스가 제 기능을 못하면 방류 가능한 기준 농도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화 작업을 거치도록 설계돼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알프스가 고장나면 마치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선동이라고 일침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보고서에 공개된 내용을 좀 다르게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또 어떤 겁니까? 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 검증에 참여한 이 전문가 그룹을 지적했는데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 국가의 과학자를 배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IAEA 보고서에는 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국인 또 호주와 마셜 제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오염수의 고체화, 그러니까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고 굳혀서 고체로 만들어버리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고체화 후 땅에 묻는 방식은 IAEA 이전 보고서에서 검토가 됐었지만 채택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의 명예교수는 고체화는 열을 가해서 증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삼중수소는 공기로 날아가 버린다면서 대기에 돌아다니는 삼중수소는 괜찮다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IAEA 보고서의 이제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과학계의 그 다수는 이견이 없다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어제 한국해양학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우리 해역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것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오염처리수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처리 후 삼중수소가 남은 오염수가 6천억 년 노출돼야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바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년 기준치 1mSv. 1mSv는 우리 일상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살면 5mSv를 받기 때문에 그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mSv가 우리 인공방사성 1년 기준치입니다. 3만 년 동안 일본 주민이 후쿠시마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노출되면 1mSv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IAEA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주민들조차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보고서의 결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천억 년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6천억 년 사는 사람이 있나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노출이 돼도 1mSv가 안 됩니다. 만약 그게 무서워서 못 먹으면 저희는 삼중수소는 100만 배가 많기 때문에 이 생수를 먹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바닷물을 정제해서 먹어야 되죠. 물론 과학계에서 이제 이견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분 같은 경우는요. 오염수 방류에 계속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분인데 핵심은 배출을 얼마나 하나보다는 장기적으로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바로 그거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염수 방류가 이제 가시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우려가 큰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해소시키고 또 가라앉힐 1차 의무 바로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 여당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어민들이나 수산시장 상인들의 경우 이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조금은 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비가 예전처럼 살아날까 이 걱정은 여전했는데 시장 분위기부터 보고 오시죠. 방사능 측정하겠습니다. 0.64 CPS 인출 미달로 정상입니다. 방사능 자꾸 많이 나니까 소비자들이 더 불안해 생각을 해요. 오염 그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국민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거를 잊어줘야 이제 다시 손님들이 나오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 부분이 거의 한 1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까지 단 한 번도 방사능 검사에 기준치를 오버한 적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대한민국 수산물, 우리 수산물 많이 드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이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면 방류 시작과 함께 IAEA의 상시 모니터링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IAEA도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에 대한 2차와 3차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진행한 뒤에 올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현지 방문에서 오염수가 모두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감시와 평가를 이어가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going to stay here. We are going to stay here with you for decades to come, until the last drop of the water which is accumulated, inspecting, checking that what it is said today in 2023, in 2063. 민주당이 이렇게 말 그대로 거당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를 이제 집중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심지어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IAEA 사무총장의 그 개인 SNS로 몰려가서 아주 악성 댓글 폭탄 이걸 퍼붓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일부 네티즌들이 IAEA 보고서가 나온 직후부터 그로시 IAEA 사무총장 SNS에 집중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댓글 내용을 보시면 국제 사기꾼, 벌 받을 거다. 당신은 악마 대장이다. 이런 막말과 함께 욕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그로시 총장 SNS에 찾아가 한마디 하자는 그런 글이 게시된 바 있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좌표 찍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악플 테러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국내 정치에 물을 흘리는 강성 팬덤 개딸들이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SNS에 찾아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악플 테러를 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이 세계사적 현상이라고 자랑했지만 세계사적 망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의 폐악을 말리는 척 즐기지 말고 공식적으로 개딸 해체 선언을 하십시오. 제명인의 마을에서 탈퇴하라는 간단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못할 만큼 개딸이 소중합니까? 어제 전해드린 대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내일 한국에 옵니다. 민주당 그를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또 뜻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이 온 바는 없지만 제안이 올 경우 만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 방한한다는데 그 설득 대상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과 야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면담 요청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만날 계획이냐 이런 질문에는 이 문제를 반대하고 지적하는 야당을 만나지 않는다면 누굴 만나서 설득할 건지 의문이라면서 당연히 제안이나 요청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민주당은 오늘 이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국회에서 또 철야 농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부터 국회에서 당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1박 2일 밤샘 철야 농성에 돌입합니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10분간 오염수 방류 반대 발언을 하는 연설 릴레이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외신 기자들을 만나서 사고완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오염수 투기 반대 축구 결의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오염수를 실제로 방류할 경우 일본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IAEA 보고서 발표에 대한 민주당의 출구 전략이 구태의연한 밤샘 농성이냐고 맹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괴담으로 어민 죽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농어민 살생당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안에 대해서도 무역 전쟁을 하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관련해 여야 양측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17시간은 민주당의 절박하고 절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어업과 수산업의 피해 지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이제 이 부분은 현재 성안 중이고 아직 논의 단계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행동 운운하며 구태의연한 집단 농성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개시할 경우엔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까지 검토하겠다는데 죽창가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 무역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뇌에 구멍 뚫린다고 하던 소고기, 전자파로 튀긴다고 하던 참외 다 어디가 있습니까? 괴담 선동몰이로 농민 죽이기도 모자라 이젠 어민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농어민 살생당입니까? 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신뢰성, 그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의 그 검증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제기하니까 과학계에서는 이제 참담할 정도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부 민주당의 이제 강성 지지자로 보이는 그런 네티즌들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SNS에 몰려가서 지금 이른바 심한 비방 그리고 또 욕설글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일단 그 SNS에 몰려가서 욕설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도는 있는데요. 사실 뭐 민주당 지지자이든 아니든 그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기구의 어떤 사무총장이 SNS에 찾아가서 뭐 욕설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당연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IAEA의 보고서 자체보다는 일단 이 과학의 방법에서 접근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IAEA의 이번 보고서가 최종적이거나 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IAEA의 결과 보고서도 과학적인 어떤 검증의 한 단계이겠지만 또 다른 과학적인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특히 IAEA의 기구의 성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오염수 방류라는 게 그냥 1년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30년 이상은 될 것인데 그 30년 이상 정말 이 바다에 축적이 되고 물고기들 그리고 생태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인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또 생물학적인 연구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봐야겠고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IAEA 결과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또 다른 또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야당이 주장을 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뭐 청문회라든지 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IAEA가 발표한 보고서는요, 그 일본 측이 이제 제출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IAEA가 자체 검증으로 시료 같은 걸 채취해서 검증한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서 방류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내놓은 원래대로 이 기준에 따라서 방류를 하는 건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기준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근데 IAEA가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방류 반대예요. 그냥.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기준에 맞는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합리성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고요. 정말 민주당이 제대로 이걸 대응을 하려면 앞으로 방류하는 것이 일본 측이 미리 예고했던 그 기준에 맞는 것이냐는 걸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그래서 검증했는데 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막무가내식 반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해서 이 반대를 하더라도 국민 건강권을 정말 고려를 한다면 그 과학에 입각해서 그 반대를 해주시길 바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권 내부의 자제당부 또는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민주당을 향해서까지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추 전 장관은요, 또다시 자신의 장관직 퇴임 당시에 있었던 문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그거를 공개를 하면서 자신이 자진 사퇴한 게 아니고 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점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추미애 전 장관, 2020년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내용을 보고받고
목불인견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서 분노가 매우 컸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같은 발언 등을 근거로 추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하지만 이후 한 달여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데 당에서 사퇴를 요구한다. 당신도 당대표 해봐서 당의 입장을 잘 알지 않느냐라는 말을 본인이 들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관련한 영상 직접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보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목불인견.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고 저는 느낀 거죠. 12월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그랬어요. 막상 만나봤더니 네. 사퇴를 지시하셨다. 당에서 요구하니 당신도 당대표 해봐서 당의 입장을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네. 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요? 아니죠. 저는 지금 인간적인 면을 그런 빼고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미워요? 참 유치하네. 인간적인 고리와 그런 거 빼고 네. 정치는 왜 뽑아요? 뜻에 복무하는 게 우선인데 끼리끼리 자리 챙기기에 바빠요. 그것이 저는 답답했다라는 거죠. 네. 추 전 장관 이 콘텐츠에서요, 이 추윤 갈등이 심했을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 또 그 내용도 꼭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추 전 장관은요, 진행자가 민주당 안에서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란 지적이 나온다라고 묻자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였는데 이 추윤 갈등이라는 걸로 봉해버렸다고 당시 언론 보도 등을 비판한 뒤 문 전 대통령의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서에 서명하고 한 달 뒤 가진 기자회견을 겨냥한 건데요. 추 전 장관이 생각하는 본질은 윤 검찰총장이 비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은 거였는데 정작 문 전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다. 장관과 총장의 관점과 견해 차이가 있는데 두 기관이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규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추 전 장관은 또 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윤석열 총장을 재신임했다면서 대통령의 그 말로 국민도 검찰총장 비위가 엄청 중대하다는 인식을 지워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과 과거 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더 뼈아픈 거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 추미애다. 추윤 갈등이다 하는 걸로 이제 이 봉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 대통령 말씀에서도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라고 굉장히 가벼운 결정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그걸 사인을 하시고 난 후에 한 달쯤 뒤에 기자회견을 해요. 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신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말씀으로 국민들도 이 검찰총장의 비위가 엄청 중대하다라는 것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10달 후에 법원에서 윤석열이 이미 대권 후보가 돼버리고 여론 지지가 압도적일 때 법원의 판사가 아니다. 결국은 대통령 말씀도 틀렸다라고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들으신 내용들은요. 사실 추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배석 없이 만나서 둘이 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문 전 대통령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틀린 부분이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사실 판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같은 추 전 장관의 일단 폭로성 발언에 대해서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 전 장관이 저렇게 내놓은 발언 일단은 사실이라고 지금 믿고서 그 전제에서 이 대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 전 장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까지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대표가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한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러면서 손을 내민 거 이걸 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내용 소개해 주시죠. 제가 들어보실 텐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백지장을 맞들었는데 방향이 틀리면 찢어진다. 맞들면 지금 상태로는 찢어진다. 이게 어제 추 전 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방향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대표가 회동을 제안한 것은 물론이고 이 회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건데요. 또 추 전 장관은 아무 계획도 안 하고 두루뭉술 현상 관리만 하고 지지율 관리만 하고 또 표를 달라고 하면 누가 표를 주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추 전 장관이 과거 이낙연 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판할 때 썼던 논리여서 어제 발언도 결국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관련해서 영상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백지장 맞들었는데 방향이 다르면 틀리면 찢어지죠. 찢어져요. 예. 그러면 맞들면 나은 게 아니지. 맞들면 찢어지지. 지금 상태로는. 이낙연 대표를 지금 비판하시는 거군요. 아니 아무 개혁도 안 하고 지지율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또 표 달라 그러면 누가 표 줍니까? 신용이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통렬한 자기 성찰과 반성 없이는 총선 준비는 이제 열심히 이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선거 목적이나 막 이런 걸 그렇지.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결국은 너무 네. 이제 쪼잔한 시선이잖아요. 추 전 장관은 2020년 말에 이제 그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재보선을 시켜서 자신의 경질을 청와대에 종용했다. 이런 또 논리도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는요, 또 민주당의 다른 인사가 자신한테 물러나 달라고 했다. 이런 새로운 주장도 내놨는데 사실상 당시 당정청이 자신을 향해서 합동 공세를 폈다. 지금 이런 겁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물러나 달라라고 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는데 한 민주당 의원이 본인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할 테니까 이제 장관님은 그만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추 전 장관은 나를 먼저 내보내면 윤 검찰총장이 기세등등할 거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결국 당정청이 자신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추 전 장관이 연일 강경 발언을 통해서 친문, 친낙 등 민주당 내 비주류를 자극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명계의 김종민 의원은요. 민주당 사람들 중에 추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가십성 이슈는 될 수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라면서 아예 추 전 장관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같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홍천 의원은 추 전 장관의 이딴 폭로성 주장을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을 포섭하려는 탕란 정치라고 봤습니다. 이 탕란은 새가 다른 새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 키우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조 의원은 이어서 자기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주역이고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문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자기가 해임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걸 강변하는 거다. 결국 조 전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요. 아예 추미애 전 장관의 폭로 행위가 골치 아프다. 분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다수가 불편해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조홍천 의원과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 내부의 강성 지지층들은 검찰 그러면 이제 아직도 진절머리를 내고 있고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 봐라 그때 검찰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강성 지지층들은 아마 열광을 할 겁니다. 개딸들을 포함해서 탕란이라고 있습니다. 탕란. 일종의 탕란 정치. 그래서 결국은
조국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이게 분열을 초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수의 의원님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요. 아마 추미애 전 대표님께서 총선 의지가 강한 듯합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추미애 전 대표가 연일 저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검찰이 추 전 장관의 아픈 부분을 캐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바로 추 전 장관 아들의 이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문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당시 당직 장교를 다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면서 핵심 증인인 이 지원 장교 김모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추 전 장관과 아들 그리고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김 대위는 2017년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추 전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청탁을 위해서 연락했던 당사자죠. 휴가 승인을 했는지를 두고 진술이 바뀌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당시 동부지검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대검은 김 대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지만 이른바 친문 검사로 꼽혔던 김관정 검사장이 지휘했던 동부지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검은 지난해 11월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요. 동부지검은 지난 4월 김 대위를 사흘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대위는 추 전 장관 아들의 휴가를 승인한 적 없고 보좌관과 한 번 통화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첫 조사 땐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후 3차례 조사에서는 승인한 적 없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모중령 등 군 관계자들도 다시 조사를 했고요. 김 대위에게 연락한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추 전 장관은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맞서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상급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상황실로 직접 찾아와서 서일병의 휴가 연장권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으니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요.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추 전 장관 이처럼 검찰이 자신을 다시 코너로 몰고 있는 거 이걸 의식해서일까요?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검찰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KBS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 자리는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켜주는 자리인데 지금 하는 일들은 그 반대로만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어나더 브라더가 돼서는 안 된다. 본인의 혐의와 대통령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 소송 때문에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내용의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이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이른바 이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를 당하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법기술을 계속 사용해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근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이거는 뭐 추미애 캐릭터의 문제입니까? 복 정치에 압수수색권을 갖고 있는 장관하고 없는 장관하고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채널A 사건. 이 사건도 굉장히 정말 심각한 사건이고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항소를 했는데 원고는 그 사이에 대통령이 돼버렸어. 야, 이 드라마입니다. 피고를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된 후에 피고가 한동훈이 됐어요. 어나더 브라더. 내 브라드가 피고가 됐는데 원고 피고가 입장이 똑같아요. 원고가 이겨야지만 피고도 안전해져요. 그 피고 한동훈이 현직 검사장일 때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위를 풀지 않으면 더 형을 높이거나 또 측근을 더 수사할 수 있다.
한동훈은 자기가 그렇게 협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근데 한동훈은 자기 그 핸드폰 압수된 것을 비번을 협조를 안 해서 빠져나갔어요.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당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부당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친문 검사들에 의해서 자신이 일종의 이제 탄압을 당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비밀 공개하지 않은 거는 같은 부당한 수사에 맞선 정당한 방어권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더 탐사 그리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이요. 이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제기했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됐던 음악 카페 사장이 더 탐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에서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주인 가수 이미키 씨가 시민 언론 더 탐사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가수 김광석 씨와 이윤수 등이 리메이크한 노래 먼지가 되어의 원곡 가수인데요. 더 탐사 의혹 제기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죠. 지난해 10월 더 탐사 측이 이 의혹을 먼저 제기했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면서 관련 녹음 파일을 국정감사장에서 틀면서 파문이 크게 일었습니다. 당시 영상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발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현직 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공모해서 협업했다고 하는 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해당 의혹이 첼리스트 A 씨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명이 된 상태입니다. 네, 첼리스트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고요. 이후 김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후 이미키 씨 측은 더 탐사의 의혹 제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지난 1월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더 탐사의 방송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 씨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씩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더 탐사 측은 현재까지도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소식 저희가 이제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단순히 추 전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돌출 발언 이런 차원에서 끝나지를 않고 이게 이른바 이제 친명계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전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위이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이 반대파인 그러니까 비주류인 친이낙연계라든지 그다음에 친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아까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탕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지금 당내에 파문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 당내 또 당 밖에서 계속 압박도 나오고 비판도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굴하지 않고 계속 언론과의 인터뷰라든지 유튜브 방송 채널에 나와가지고 지금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또 새로운 주장까지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추 장관의 이런 행동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논평해 주시죠.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상당한 정도로 침묵을 했습니다. 거의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지금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본인한테서 씌워졌던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한간의 평가에 대해서 아마 그걸 벗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벗고 나서는 결국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목표를
지금 착착 진행 중인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당장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 걸 보면 자 출마를 할 경우에 민주당이 과연 공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천에서 배제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는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이전 지역구였던 광진이 지금 공교롭게 또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이 지금 광진을의 네. 국회의원이죠. 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광진을에 가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지역구를 탈환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물론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점점 깊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추 전 장관의 어떤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많고 나아가서는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사실 추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내년 총선만을 뭐 바라보고 이런 행동을 한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름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일을 했었던 것인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라도 본인의 어떤 책임 부분을 좀 덜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좀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이게 더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른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전 대표의 리스크까지도 지금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하고 여기서 뒤엉켜서 사실은 정치적 논란을 벌이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격에 맞지 않죠. 전 그래서 침묵하고 있지 뭐 추미애 전 장관의 말이 옳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국대가 쫓아간다입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제 이 관련한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죠. 네, 어제 하루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한밤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뺑소니범을 잡아 화제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그젯밤 10시 50분쯤 동작역 근처 올림픽대로에서 택시를 치고 달아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해당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택시와 추돌 사고를 낸 이후 차를 버리고 도망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전 국가대표 이천수 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천수 씨는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저 사람 좀 잡아달라라는 택시기사의 외침을 듣고 뺑소니범을 쫓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차 앞에서 손짓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 좀 잡아달라. 모자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었거든. 놀래갖고. 그래서 슬리퍼 신고. 그러더니 네, 보신 것처럼 한밤에 추격전을 벌인 이천수 씨. 역시 축구 선수 출신인 매니저와 함께 이 올림픽대로를 1km나 달린 끝에 동작대로 분기점 인근에서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뺑소니범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운동화도 아니고 이 슬리퍼 차림으로 그것도 비 오는 길을 1km를 전력 질주했다. 이거 선수 시절에도 이제 발빠르기로 유명했던 이천수 씨가 오랜만에 그 국대의 실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천수 씨의 달리기 실력, 축구 선수로만 봐도 사실 평균 이상이겠죠. 이천수 씨가 2013년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뛸 당시 한 경기 순간 최고 속도가 시속 32.6km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100m 달리기로 환산을 해보면 11초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의 순간 최고 속도가 33.6km로 알려졌는데 축구 선수 100m 평균이 12초대라니까 이천수 선수의 달리기 실력 어느 정도
정도인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천수 씨는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천수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일이 알려져서 오히려 좀 쑥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앞에서 한 남자 젊은 분이 이렇게 뛰어오더라고. 근데 좀 나이 드신 분이 따라와.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데 손짓으로 우리 카니발 지나갈 때쯤에 좀 도와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뛰어 나갔지. 가니까 이제 아저씨는 지치셔갖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기 뺑소니 음주운전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아저씨 놓고 이제 뛰어간 거지. 그리고 같이 와서 그 경찰분들이 빨리 왔더라고 생각보다. 딱 잡으니까 이제 창피하더라고. 나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이게 그걸 좀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은이가 오빠 뭐야 사고 쳤어 뭐 이래갖고. 부인의 첫 반응이 사고 쳤어였다는 게 좀 의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 아내도 이 남편 이천수 씨가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천수 씨의 아내 심하은 씨는요. 어제 SNS에 이천수 씨가 음주 사고 뺑소니범을 검거한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몇 년 전에 이 이천수 씨가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범인이 차를 타고 도주하는 걸 뛰어가서 잡았다면서 당시에는 자녀들이 어려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워서 쉬쉬했는데 지금 한번 이야기해본다라고 이천수 씨의 숨겨진 선행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손가락을 노렸다입니다. 이거 어쩐지 무서운 말로 보이는데 이건 또 무슨 사건입니까? 정확히 말해서 손가락이 아니라 지문을 노린 사건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잠금이나 또 은행이나 카드회사 인증수단으로 지문 등록해놓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등록된 지문을 노린 신종범죄가 적발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만취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취객들을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지문 인식으로 스마트폰에 잠금을 해제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 서울 강남 일대 유흥가에서 취객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총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예전에 이제 취객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일명 이제 퍽치기 또는 뭐 부축배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불렀었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 이 지문을 노리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지금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저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히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씨가 만취한 취객 옆으로 다가가서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을 푼 뒤에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취객들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명 이 블랙아웃인 점을 악용해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범행 이후에 취객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임신한 아내를 쳐서 넘어뜨렸다. 차량에 구토한 것 같은 건 기억을 하냐. 이런 사실로 허위 사실로 좀 피해자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이 범행 당시, 그러니까 자신이 범죄를 당한 그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과연 범인은 또 어떻게 잡았는지 이것도 쉽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경찰이 다수의 유사 피해 사례를 접수해서 수사하던 중에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다른 범죄를 수사 중이니 유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짜 명예보호관 되다, 보호관찰관 되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배우 윤박 씨 얼굴이 보입니다. 이거 어떤 일입니까? 법무부가 어제 배우 윤박 씨를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현재 윤박 씨는 한 드라마에서 천재 사기꾼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는 보호관찰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독특한 연기와 보호관찰관이라는 역할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켜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윤박 씨를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진짜 명예보호관 관찰관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보호관찰관, 사실 이 보호관찰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관찰관이 주요 역할로 출연하는 거 많이 보지는 못한 듯합니다. 윤박 씨 연기가 이 보호관찰관에 대한 그 이해를 도운 바로 그런 모양입니다. 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이 보호관찰관의 업무와 기능을 널리 알리고자 배우 윤박 씨를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위촉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은 윤박 배우가 출연한 이 드라마에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당 맡고 있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라면서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이 보호관찰관들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에 윤박 씨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보호관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또 홍보대사로서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박 씨에 앞서서는요, 가수 강원래 씨와 배우 김원희, 송영규, 송창희 씨 등이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